자, 고종환 원장님의 강연을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홍기영 소장님께서 너무 가분하게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열심히 오늘 강의도 하고 좀 소통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허가연 회장님과 또 김봉국 대표님, 또 한국금융신문 수고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허가연 회장님께서 이제 멀티 딜레마 시대 자신감을 갖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축사를 좀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했습니다.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부동산은 복잡하죠. 그리고 전 정부에서 정책 실패도 좀 있어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뭐 예를 들면 초급매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철옹성으로 여겨졌던 강남의 이런 아파트마저도 최근에 한 5, 6억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강남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제 부산, 대구, 광주, 세종시는 작년에 상승률 1위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하락률 1위로 떨어집니다. 인천도 같은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해서 우리가 몹시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보면 집값과 전세값이 좀 안정세로 돌아선 면도 있는 반면에, 앞서 지금 오건영 부부장님과 김영희 교수님, 저도 지금 들어서 일부러 배우기도 할 겸 경청을 했습니다만, 자산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붕괴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코인 주식 폭락했고요. 부동산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과연 이제 부동산의 미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또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궁금증에 대한 부동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그런 것들에 오늘 제가 제시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또 보람찬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분의 강의가 오늘 굉장히 저의 강의에 앞서 진행된 것은 정말 좀 유익하고, 저의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좀 편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참석하신 여러분도 공통적일 텐데요. 그러나 이제 실물 경제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또 금융, 주식 다 좀 어둡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의 좀 미묘한 차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희 교수님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이 오늘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핫 이슈라고도 볼 수도 있고 키팩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도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다만 강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은행 금리가 됐던 하여튼 금융 상품과 부동산 상품이 좀 다르다는 점, 하나는 좀 안전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좀 저의 강의가 좀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주브라고 해서 코인과 주식이 몰락하는데 부동산만 굳건하다, 그런 얘기는 논리적으로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그 점은 다 아실 거라고 믿고요. 당연히 악영향이 올 것으로 저도 봅니다. 다만 부동산은 인플레에 강한 해지 기능이 있다는 점, 주식하고 좀 다른 것이죠. 이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비교적 달러와 금과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주택과 토지는 인플레에 좀 강한,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된다는 점도 미리 중간에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산적 특성이 좀 다르다 하는 점을 먼저 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식은 나쁘다, 부동산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투자하는 방법론이나 패턴이나 기대하는 수익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은 보통 매입하면 주택가, 오늘 주로 아파트 위주로 시간 때문에 될 텐데 보통 한 10.3년 정도 보유합니다. 통계가. 그리고 매일 변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보면 이 두 가지가 좀 이색적인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빠짐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주거용 부동산의 대표인 아파트는 조금 급급 매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안 되는 가운데 가격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역적으로 보면 강남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이는 청담동과 압구정 그리고 반포 레미안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오릅니다. 일부 재건축도 오르고 있고 상당히 좀 주식시장과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이색적인 것은 이 틈을 이용해서 외국인은 지금 부동산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이미 이 금융신문이나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와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둡게 보고 특히 영끌하고 비투했던 20, 30대는 지금 집을 사고 있지 않은데 그건 정상적이고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금력이 있는 다주택자는 오히려 주택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상 외의 현상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 틈을 이용해서 가격이 싸다면서 달러로 환산한 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적어도 20% 정도 평가절하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또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주거용 부동산은 가라앉고 있는 게, 빠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 지금 여러분 내가 강남의 꼬마 빌딩이란 말 많이 하시잖아요. 30억에서 한 50억, 또 어떻게 보면 100억 이하의 빌딩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부동산이 빠지고 경제도 안 좋고 하니까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급매물이나 저렴한 매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은 빠지는데 부동산도 종류가 많죠. 오늘 좀 제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중에 지금 넘치는 유동성이 한 3,600조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돈들이 오히려 꼬마 빌딩이나, 그러니까 업무용 오피스죠. 그리고 상가 건물이나, 특히 오늘 저는 중산층을 위해서 상가주택을 오늘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도 없고 임대 수익도 없고 주거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또 노후 준비도 하는 일석삼조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이런 부동산들은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허가연 회장님하고 이제 옹 소장님께서 너무 내용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소화할까, 이런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 위주로 또 필요한 곳에는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의 강의는 하기 전에 이 내용은 좀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개념을 좀 재설정하는 것이죠. 선생님들마다 아시는, 기억하는 지식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저는 그런 책도 썼고, 또 저는 또 대학에서 뭐 어쨌든 석박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오늘 새롭게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는 게 아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지역성, 위치성, 입지성, 장소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로 정의합니다. 좀 복잡합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부동산 얘기를 하면 여기 오신 분들,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은 지역이 세분화됩니다. 아까 강남이냐 용산, 요즘 용 뜨는 용산이냐, 이렇게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부동산은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만 입지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멀치기들조차도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뭐 입에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공유하고자 하는 개념은 단순 입지가 아니라 핵심 입지입니다. 이걸 영어로 코어 로케이션.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굉장히 좀 굵직하고 상당히 촌철살인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유망한 지역, 가장 유망한 부동산은 뭡니까?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위 또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고물가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재산에 새롭게 편입할 부동산은 뭡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성이 달려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키워드는 성장 지역과 핵심 입지에 주목하라. 이렇게 좀 정의가 됩니다. 부동산도 경제적 가치가 시장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거 이코노믹 밸류가 마켓 프라이스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강의 중에 혹시나 내재 가치가 나온다면 이거는 토지 가치를 좀 의미한다. 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와 건물은 이 물리적 자산적 특성이 몹시 상이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토지는 무한선 연속성이 있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 토지 가치는 계속 지속됩니다. 이 세상에 가치가 지속되는 주식이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정말 예외적으로 이 세상에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토지만이 끝까지 무한하고 영속성이 존재한다는 거, 오늘 토지 가치를 좀 강조합니다. 이 아파트도 따지고 보면 땅 위에, 토지 위에 높은 용적률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건축물. 우리는 공중에 살고 있죠. 아파트를 예를 들면. 그런데 건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면 감가상각되고, 감가상각되면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가치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좀 복잡합니까? 그러나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결론이 뭘까요? 강의 첫 번째,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 토지의 가치를 공부한다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두 가지 수익이 있죠. 건물에서 창출되는 편입, 임대 수익도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 그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내재 가치인 토지 가치에서 자산 가치, 자본 수익이 발생한다 하는 점을 꼭 오늘 기억하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요즘 압구정 아파트가 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 다 오르는데 압구정이 오릅니다. 그러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있습니다. 그냥 투기꾼 때문에 오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가시면 압구정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를 때는 몇몇 투기꾼이 사가지고 오르는 것은 아니죠. 여긴 분명히 지역의 변화,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의 변화가 있고, 이 지역 중에 예를 들면 강남 지역이죠. 이 중에 가장 핵심 입지가 강남의 강남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삼성동과 가장 호재가 많죠. 이 압구정, 그동안 반포나 대치동도 있었지만 이런 지역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성장지역이다, 정체지역과 쇠퇴지역, 축소지역이 아닌 성장지역이라는 말로 저는 도시공학을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입지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된 때문이고, 다시 좀 연결하면 압구정에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 예를 들면 현대아파트나 부현대아파트가 대표적인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라는 두 가지 구성 요인을 생각하면 건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건물 가치가 오른 게 아니라 토지 가치, 토지 가격, 대지 지분이 오른 것이다 하는 점을 인식한다면 오늘 제 강의는 이해하는 데 굉장히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는 건물의 가치가 좋아지고 얼마만큼 살기가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때문으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자산 가치의 중요한 부분은 토지의 가치의 상승에 있다 하는 점 알고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오늘 저의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지역 시장을 우리가 얘기할 텐데, 지역을 빼놓고는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선입견이 있거나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행정구역도 행정권도 얘기하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 서울에 25개 구가 있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뭐 많은 구가 있지만 사실은 생활권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상가 얘기를 조금 할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주거용 부동산이 오른 뒤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시장의 관심과 투자 자금이 보통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뭐 여러 부동산을 거쳐서 결국은 토지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벌써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아파트가 가라앉으면 모든 부동산은 끝이다가 아니라 계속 시장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시장으로 옮겨간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김영희 교수님도 좀 설명을 잘 하셨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강북은 한 1-20% 정도 거품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품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뭐 저희 같은 연구자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한 5가지가 있으니까 밥만 먹고 늘 이런 일을 합니다. 뭐 석박사 과정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보면 몇몇 부동산은 20-30% 빠진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부동산은 지역과 상품과 가격별로 계층 구조가 되어 있고, 마지막은 부동산 경기도 사이클이 있다. 반도체 경기가 사이클이 있듯이 전체 경기에 지금까지 이 두 번의 강의는 주로 글로벌 경제라든지 또 거시경제, 금리나 환율이라든지 전체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 부동산의 사이클도 있고 주택시장의 사이클도 있고 오피스 사이클도 있고 각각 따로 있습니다. 토지 사이클. 근데 오늘 여기까지는 못 갑니다. 기간별로 그리고 단기 변동 사이클도 있고 1-2년의 사이클, 4-5년의 사이클도 있고 10년 주기설이라고 제가 최초 주창자입니다만 있고 50년 사이클도 있습니다. 있다는 정도만 좀 이해하시고 사이클이 하나만 있다는, 여기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요인, 우리는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이런 요인도 존재합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3가지인데요. 주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보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3가지입니다. 지금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결론부터 좀 먼저 내리고 가죠. 2가지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 변동, 중기 변동, 장기 변동의 어느 사이클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 경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와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가격도, 거래도 좀 안 되고 가격도 좀 내릴 것 같다. 그럴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중기적으로는 4-5년인데 몹시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2년, 2-3년 정도는 내 집 마련할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무주택자, 오늘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기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생집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번 생은 집 사기에 망했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는 집 사기에 좋은 기회가 짧게는 1-2년에서 2-3년 올 것 같고, 때마침 윤석열 정부가 270만 호,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5년간 270만 호, 서울에 50만 호, 수도권에 158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뭐 계획대로 될지 여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특히 좀 흥미로운 점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비롯해서 도심권의 공급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해서 준비하신다면 정말 보람찬, 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난 6-7년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집값이 내리면 우리 젊은 20-30대 MZ세대는 또 무주택자는 어떻게 할 것 같은가요? 오늘 저는 시장의 흐름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대응 전략을 짤 것입니다. 이 3박자를 동시에 시간 관계상 또 제가 그런 면에서는 좀 나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내 집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금리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지는데 무슨 여기에 신규 분양이나 급매물이나 경공매를 할 것인가. 근데 역발상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기 예측과 관련해서 서울은 저는 부동산을 연구한 게 아니고 사실은 도시공학을 박사과정에 연구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도시부동산 변화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논문도 썼고 또 학술지에 국제 학술지에 이것도 게재해서 나름대로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울은 2040년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쿄는 서울보다 10년 정도, 뉴욕이나 런던, 파리는 도시공학에서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도시공학자들은 서울보다 한 20년 된 도시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 뉴욕이나 런던과 파리나 이런 도시가 집값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서울도 20년 정도는 성장성이 유지되고 성장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성장도시라는 뜻은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성장지표를 분석하면 성장도시인지 정체도시인지 쇠퇴 또는 축소도시인지를 도시공학 이론은 쉽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그 성장지표를 아는 것인데 지금 언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첫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서울은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활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필요하죠. 경기도나 인천으로 많은 인구가 연 50만 빠져나가서 서울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감소하지만 그러나 인천과 경기도로 간 많은 사람들이 낮에는 실제로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도 서울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러한 생활인구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감소하겠지만 지금 5,160만 명이죠. 그러나 정점을 찍었습니다. 2021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성장 여부로 보건대 글로벌 메가시티의 8위 구인 서울, 오늘 서울을 주목하라. 지금 이 얘기가 이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20년 정도 유지된다. 도시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아까 도시 부동산의 변화의 법칙의 원리의 법칙에 따르면 결국 성장하는 도시 특징은 여러 특징이 있지만 땅값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균 이상으로. 땅값이 오르면 집값과 부동산이 오른다는 대원칙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쪽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파트가 오를지 내릴지 궁금해. 내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 궁금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캐시플로우, 월세가 얼마나 오르는가. 이거 하나, 미래 가치가 월세의 미래 장래에 발생하는 소득의 합이다. 이렇게 또 정의할 수도 있고, 경제학에서는 그런 수익도 있고 임대 수익도 있고, 또 하나의 수익은 자산 가치 그 자체가 증가한다. 땅값이 오르면. 그러니까 건물의 감가상각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땅값 상승이 초과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내 아파트,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 건물, 오피스텔, 부동산은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이거 깨닫는데 저도 몹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꼭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머무를 수 없는데 그래도 궁극적 질문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향후로 10년 내지 20년 동안 가장 유망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부동산은 지역성과 입지성과 장수성을 가진 독특한 재화라면서요. 그래서 나는 지역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요? 서울입니다. 그럼 서울 전체일까요? 행정권이 아니라 이제 생활권으로 좀 있다가 후반부에 가면 저에게 주어진 주제로 갑니다. 어떤 지역의 감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지. 그게 성장지역이다. 성장지역 중에서도 어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코어 로케이션, 핵심 입지가 따로 있다. 예를 여기서 조금 어렵죠?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 뜨고 있는 중에 한 곳이 강남구 삼성동, 또 용산 이런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냥 예를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준비된 내용이 많아서 이 코어 로케이션 이론은 국내에는 잘 소개가 안 되어 있는데
미국의 교과서는 아주 잘 나와 있고 저는 이 얘기를 몹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단어에 또 머무릅니다. 삼성동의 핵심 입지는 어디죠? 용산의 핵심 입지는 어디죠? 제가 잠실에 살고 있는데 잠실 지역의 핵심 입지는 어디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동의 핵심 입지는 어딜까요? 여러분께 좀 질문 던지면 지금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틀려도 좋은 거죠. 현재는 코엑스 쪽입니다. 무역센터와 코엑스와 거기에 인터컨 호텔이 있고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는 코어라고 합니다. 땅값이 가장 비쌉니다. 특징은. 예. 그리고 명동의 코어 입지는 어디일까? 다 아시죠? 예, 충무로 1가 24-2번지입니다. 그 화장품 회사가 있는. 그것은 공시지가가 6억 원이 넘고 거래된 적은 없지만 땅값은 한 9억 정도, 1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참고로 일본의 그 긴자라는 미쓰고시 백화점이 있는 지역의 땅값은 한 40억 정도였다가 작년에 보니까 25억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땅값 수준이 좀 최고 가격이 좀 높다 하는 것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는 저는 땅값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믿고 있고 그런 연구에 내재가치 연구에 치중하고 있고 두 번째 성장 지역은 미래 가치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잠실에 하나만 더 할까요? 잠실 지역의 핵심 입지는 어디인가?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좀 너무 급하게 갔어요. 삼성동의 핵심 입지는 고정적일까요? 입지는 고정적이 아니라 변화한다는 거. 하나 좀 미래의 핵심 입지는 아시다시피 한전부지의 GBC 건물입니다. 현대차같이. 그 밑에 지금 영동대로에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거기뿐만 아니라 잠실 지역의 종합운동장 재건축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건 박원순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코어 로케이션이 바뀐다는 점, 이것도 하나 좀 꼭 기억해 주세요. 몹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뀝니다. 건너편으로. 지금은 도심 공항 터미널 있는 쪽에 꼬마 빌딩이 기가 있지만 만약 GBC 건물이 들어선 이후에는 사실은 종합운동장이 재건축된 이후에는 코어가 입지가 바뀔 수도 있다. 이 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얘기고요. 촌철살인처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투자하는 입장. 두 번째는 그럼 투자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예, 코어 로케이션 옆에 하면 됩니다. 이게 인접성 이론이고 네이버훗 이펙트라고 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아주 지금 답을 다 찾았잖아요. 예, 아이고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원리 삼성동이라고 해가지고 이곳저곳 허둥지둥하면서 우왕좌왕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옆에 가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옆에 추천을 홍경 소장님께서 박수쳐서 매경에 또 사장님도 하시고 이랬잖아요. 출판도 하시고 제가 그때 매경 이코노미 국장님 때 배웠는데 저도 그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잠실 얘기만 하고 잠깐 코어 로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 요거 하고 이제 다시 또 넘어갈게요. 어쩌면 오늘 저의 강의를 들어야 하는 또 듣고 계신 분이 꼭 알아야 되는 부동산의 필수 지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실에 사니까 물어봅니다. 잠실의 핵심 입지는 어디일까요? 예, 제가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는데 되게 이렇게 질문 던지면 코어 로케이션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인지 보통 자기가 사는 동네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잠실 주공 5단지에 사는 사람은 잠실 주공 5단지라고 답을 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고. 우선 내가 살고 있고 살아보니까 가장 중심인 것 같다고. 근데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또 어느 제 친구는 헬리오시티가 핵심 입지인 것 같다고. 대단지이고 여기 보니까 정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좋기 때문이라고 답.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핵심 입지는 종전에는 제1롯데월드였는데 이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고 나서는 핵심 입지가 바뀝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봤더니 이 롯데월드를 많이 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서 가장 지갑을 많이 돈을 엽니다. 이제 핵심 입지의 개념을 아시겠죠. 용산의 핵심 입지는 좀 특별해요. 끝을 내다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하나 더 하면 용산에 있다가 제가
강추하는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해 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용산은 특별하게도 지하철역이나 랜드마크 이런 게 아니에요. 용산 지역은 대통령실이 있는 86만 평의 용산 민족공원이 핵심 입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이채롭고 이색적인데, 그래서 용산에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는 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빌딩을 사거나 아파트를 사는 것입니다. 동의? 두 번째, 공원과 용산의 민족공원과 용산에서 이 민족공원이 위로는 남산타워와 연결이 돼. 힐튼 호텔이 있는 그 골목길이 뜰 거라는 거 좀 예상이 되셨죠? 또 이게 한강댐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용산에 가는 대부분의 80%는 강남 사람들이 가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거 트렌드, 이동의 변화. 강남 사람들은 요지부동이었거든요. 왜 요지부동이었죠?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고급 주거지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욕을 해도 아니 갈 데가 없습니다. 투기하려고 집값 상승을 노리고 사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는데 자꾸 가라고 하니까 정부 이렇게. 이건 실제 사업 제가 잘 압니다. 근데 한 군데가 생긴 게 그게 용산입니다. 과거에 판교나 위례나 분당이 생겼을 때도 진짜 부자들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갔던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다시 강남으로 유턴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가봤더니 여기는 진짜 강남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2의 강남을 만든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또 강남 집값을 올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흔들리는 딱 하나가 선택지가 용산에는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대통령실 이전이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용산의 도시계획이 바뀌고 있고요. 용산의 핵심 입지는 미국의 센트럴 파크와 같은 공원이 들어서고 한강갱과 연결이 되고, 이게 위로는 뭐예요? 남산타워까지 연결이 된다는 이런 예는 외국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여기서 시간 보내는 이유는 관심을 가져라. 이제 앞으로 떠난 부동산은 공원과 한강이 보이는 곳이 굉장히 유망하다. 오늘 실질적 얘기를 조금 더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신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아리파크라고 합니다. 줄여서. 이거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34평이 새 아파트인데 46억 합니다. 좀 놀랍죠? 건물 평형으로 나누어도 1억 3천이 넘습니다. 무슨 놈의 아파트가 이게 무슨 1억씩이나 넘어가. 요즘 건축비가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작년까지 저도 대형 건설사에 고문을 하고 있는데 450만 원이면 잘 지었습니다. 작년에 8월 이전에.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평 건축하는데 900에서 1000만 원이 든답니다. 이것도 지금 초인플레 시대를 맞아가지고 고물가시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이 부분도 오늘 저의 강의와 연결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오히려 새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강이 보이는 뷰가 좋은 아파트는 46억인데 같은 동인데 예를 들면 조망권이 좀 떨어지는 한강이 안 보이는 아파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35억에서 36억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한강값은 얼마예요? 10억입니다. 예, 여러분 10억은 얼마의 돈일까요? 부동산에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가격이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한 채를 보러 강남 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강을 보는 데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럼 한강 뷰의 가치는 앞으로 더 벌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예, 더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에서 4만 불이 가면 주거의 질적 요인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며 차별화는 더 커질 것이다. 이거 응용 전략이 많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용산이나 앞으로 뷰가 보이는 한강 뷰가 보인다든지 산이 보인다든지 공원이 보이는 곳을 추천할 것입니다. 뒤에 허 회장님이 딱 여러 번 저한테 압력을 주었는데 그곳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꺼지더라도 가격이 유지되고 오히려 가치가 증가하는 희소가 이런 지역인데 지금 저희 얘기가 이해되세요? 용산에 가봤더니 마포에 가봤더니 한강뷰가 보이는 곳과 안 보이는 것의 가격 차이가 지금은 2, 3억밖에 안 납니다. 좀 놀랍죠? 강남으로 옮기면 얼마 나야 되는데
10억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곳에 아파트를 고를 때도 2, 3억 비싼 듯 해도 미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한다면, 강남에서 변화하고 있는 선도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격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안다면 나의 선택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어떤 아파트를 고를까는 뒤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부동산은 얘기를 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부동산의 특성은, 이거는 설명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 부동산은 복잡제이고 고차방 정식이다. 여러분, 부동산을 너무 쉽게 해서 다치는 것 같아요. 아까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이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무릎에서 사세요, 어깨에서 팔으라는 너무나 당연한 투자 기업만 알아도, 사실 작년에 올해 올봄까지 연끌하는 젊은이들이 몹시 샀거든요. B2에서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엉엉 울고 있습니다. 왜 울어요? 대출금리 오르고 집값 내리고. 이게 최악인 거 아시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울고 있다. 이분이 뭘 실수했을까요? 시기 선택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을 잘 선택한 사람, 상품을 잘 선택한 사람.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여기서 보면, 이 부동산 시장도 상위 시장과 중위 시장과 하위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 계층 구조, 상위 시장은 예를 들면 어딜까요? 강남하고 지금 용산입니다. 중위 시장은 마용, 성광, 동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생략합니다. 시간이. 세 번째, 서울의 하위 시장은 노도강이나 금강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도심권이라고 하죠. 도심권은 서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장이 됩니다. 도시계 어디로? 용산까지. 이거는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8km가 관광. 이건 이제 대통령실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민족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강남이 오르면 마용성광 오릅니다. 마용성광 오르면 노도강 오릅니다. 노도강 오르면 서울만 오르면 끝이냐가 아니라 경기 인천은 반드시 오릅니다. 경기 인천이 반드시 오르면 세종과 광주도 오를까요? 오릅니다. 반드시. 오늘 이것도 오늘 젊은 분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광교나 판교나 과천에 있는 사람들은 집 사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마용성에 사는 사람. 뭘까요? 강남이 오르고 나면 이상계 오르면 반드시 갑니다. 이건 변함없는, 이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와 좀 이해되시죠? 그때 3인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릅니다. 2차 전셋값이. 그러니까 전셋값이 오르고 한 3개월 후면 집값 오릅니다. 2차 가격인 전세를 주목하라.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관계를 주목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교나 광교나 말하자면 과천에 있는 분들은 강남에 오르면 워밍업을 해야 됩니다. 나 집 살 때가 된 것 같은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나 좀 알아보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놓치죠? 만약에 광화문을 놓쳤다면, 용산을 놓쳤다면 마포로 가야 돼요. 여의도 마포가 있고, 그것도 놓쳤다면 서대문으로 가면 되고. 서대문도 이러다가 놓쳤네. 응?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고, 나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꽤 많아요. 부동산 공부는 필수이고 평생 자산이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오늘 부동산 시간을 마련해준 한국금융신문에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서대문이면 끝일까요? 서대문 가져오리 오르고 나면 연신내가 있는 은평구는 괜찮을까요? 갑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그냥 중요합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은평구 오르면 끝이냐? 삼성동과 원흥이 또 오릅니다. 우리도 살만하거든? 어서 와. 그러면 또 끝이 아니에요. 일산까지 가고 파주까지 가고 김포까지 가고 의정부와 양주를 넘어서 또 갑니다. 그럼 양주가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동두천까지 가고 결국은 포천까지 한 바퀴 돌지 않습니다. 지방 전국적으로도 돌지만. 그래서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시기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알 수 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젊은이들. 시기도 중요하고 지역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앞쪽에서
회장님께서 많이 머무르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지식을 아시는 것이 지금 내가 당장 한 번의 성공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평생 우리 90세까지 살아야 되죠. 우리 강찬희 소장님 와 계신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지만 늘 100세 시대에 말씀하시잖아요. 예,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라고 그래서 사실은 물가 상승이나 금리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65세가 넘었는데요. 예,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만 않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사겠는데. 요즘 유행어가 뭔 줄 아십니까? 월천대사입니다. 뜻이 뭐죠? 월 1,000만 원을 받는 대단한 사람들. 좀 웃어주세요. 예, 지금 모든 저희 친구들의 꿈은 월천대사입니다. 어쨌든 월 1,000만 원 받고 은퇴하면 노후가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중요하고 가족 화목도 있고 직업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와이프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하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네. 와이프 500 주고 내 500 주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겠다, 영원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혹시 젊은 층과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금가옥적,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루션을 드립니다. 월천대사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가능은 하지만 저는 월 3 충사가 되라, 월 300만 원 받는 중간 정도의 사람만 되면 됩니다. 월 300만 원. 근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주택연금 3억짜리 있는 주택연금 3, 4 하면 90에서 100만 원 나옵니다. 오늘 강조할게요. 시간 때문에 그런데 저는 농지연금 꼭 기억해 주세요. 농지연금 1억이면 월 43만 원이 70세에 나옵니다. 서해안 토지가 딱입니다. 동해안 아닙니다. 서해안 토지 사면 이 꿈이 다 월 300이 이루어지고요. 농지연금 하게 되면 서해안의 땅은 지금 서산 같은, 네, 감사합니다. 서산 비행장이 들어서잖아요. 앞으로 서해안에 철도가 2개나 들어가고 고속도로가 2개나 들어갑니다. 예, 이따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이곳에 지금 10만 원, 12만 원 땅이 즐비합니다. 서산에. 1억이면 이 땅을 800평에서 1000평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물가가 오르고 식량비가 오르고 우리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부부가 와이프만 동의하면 1000평을 농사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쌀만 사면 나머지 다 자급자족. 닭도 키울 수 있고 돼지도 키울 수 있습니다. 소까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없는 노후,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솔루션을 가지고 온 것이죠. 넘어갈게요. 예, 여기 이제 뒤쪽으로 가서 여러분이, 회장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주거의 중심으로 가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20년은 더 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아파트를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고평가되어 있어서. 저는 오늘 다가구 주택이나 사실은 상가주택을 권유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냥 이어가 버릴게요. 여러분, 제가 가장 돈이 있다면, 이상적으로 한 10억에서 30억이 있다면 저는 아파트 안 살 것입니다. 어떻게 압구정 아파트 34평을 45억을 주고 사요, 재건축. 그리고 어떻게 34평 새 아파트 강남이지만 그걸 46억을 주고 어떻게 사요? 그런 돈이 없을 뿐더러. 그런데 작은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은 용산이나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뭐 신풍역도 있고 방역도 있다 잠깐 나옵니다만, 저는 꼬마 빌딩을 사라고 권해요. 뭘까요? 꼬마 빌딩의 조건이, 컨디션이 3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1층은 상가여야 돼요. 보통 4층 건물이죠. 오래된 것들, 엘리베이터 없는 것들은. 2, 3층은 사무실 용도가 좋아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3, 4층은 주택인 경우가 좋아요. 가장 이상적인 꼬마 빌딩.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일본하고 밥만 먹고 연구해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1층 상가에서 월세가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월세를 가장 많이 부담하려면 사무실이나 주택은 안 돼요. 뭐가 돼요? 예, 상가여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장 자족 기능이 발달한 균형 잡힌 동네라는 걸,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저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택만 딱 들어섰다든지 사무실만 들어선 것보다는 지금 이 3가지를 잘 갖춘 게 지금 주거용과 상업용과
지금 토지와의 관계를 가장 잘 이상적으로 최유효 이용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뭐 많이 올랐다는 것은 아실 테고요. 매매가와 전세가는 동행하는 거고요. 부동산 경기도 여러분이 알고 싶은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소장님 조금 앉아 계십시오. 예, 제가 어쨌든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게 부동산 경기의 주택경기 사이클인데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예, 이게 86년도부터 지금 35년간의 변화인데 10년 주기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이 아니라 9년에서 12년이라 이게 맞는 얘기고요.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면 이때 노트 집값이 많이 오르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립니다.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상도곡신처럼. 만약 내리면 어때요? 여기서는 샀어야 됐죠? 이걸 잘 알기는 어렵지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10년 주기설만 잘 활용해도 살 때인지 지금 집값이 오른 거는 7년째 오르거든요. 한번 보세요. 음마 아파트 예를 들게요. 이때 2억 했던 31평이 12억까지 갑니다. 그리고 7억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23억 정도 갑니다. 3배 정도 올랐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거품이 많다는 거고 지금 빠지는 건 당연하죠. 엄마도 요즘 한 2억씩 빠지고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은 올라갈 것인가 행보할 것인가인데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저는 부동산은 그렇게 폭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걸로 이 부분에서는 정리합니다. 변동 사이클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서울이 가장 주택 보급률이 낮죠. 서울은 한 40만 가구가 부족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채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래서 서울은 여전히 공급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넘어갑니다. 쭉 하고 오늘 저의 주제로 갑니다. 예,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른다 그랬죠. 매매 가격이. 근데 땅값이 오르면 또 집값이 오릅니다. 지금 물가 상승에 가장 강한 것들이 금도 있고 달러도 있지만 토지가 있다는 걸 좀 주목해 주세요. 그래서 땅값이 내리지 않는 한 급락하지 않는 한 집값의 폭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원가의 관점에서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예측 가능하다.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기법들은 이렇게 부동산 경제학에서 잘 되어 있는데 오늘 그런 설명은 좀 하지 못하죠.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자, 부동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딱 3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공급 확대입니다. 공급 확대하면 아까 봤죠. 노태우 전 대통령 때 200만 호 공급하니까 가격이 내리더라 하는 건 잘 알고 또 많이 오르면 또 내리는. 두 번째는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도 완화하고 대출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 2가지만 좀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제대로 정책의 역할이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허 회장님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책의 역할만 잘하면 부동산은 연착륙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말 마쳐야 될 금리와 부동산은 앞쪽에서 다 설명을 해 주셔서 반대로 갑니다만 사실은 부동산은 조금 토지는 좀 다르다.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의 예상 그 기대 수익은 4%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3.6인데 4 내지 5% 나는 부동산으로는 돈들이 여전히 몰리고 있다 하는 점도 이상한 게 아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성장 지역을 주목하라. 서울의 성장 지역 가져왔습니다. 일부러. 사실 이거 돈 100만 원 내야 공개하는 정보인데 제가 마음 먹고 가져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광화문의 변화가 많습니다. 세운지구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역세권. 을지로 세운지구의 핵심은 을지로 상가 역세권과 종로 상가 역세권. 역세권은 얼마를 의미하죠? 1차 역세권 250m. 2차 역세권 500m, 3차가 1000m입니다. 서울시가 정한 역세권은 430m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400이라는 저는 돈 있다면 인사동 꼬마 빌딩 살 것입니다. 예,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고. 넘어갑니다. 이 길은 8km는 제가 앞으로 관광 명소가 될 거라고 용산 얘기 많이 했죠. 삼각지 역세권 제가 이거 좀 강조합니다. 후암동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이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골목상권이 경리단이나 과거 꼰대 가로수길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3, 4천만 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1억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부동산 경기와 상관없이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오르는가 적게 오르는가의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거가 상가 시설로 바뀌는데 내린다? 사람이 몰려드는데
부동산은 내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미래가치이죠. 가롤돔도 잘 올라가는 이 굉장히 좀 숙대 입구 앞에서 앞이죠. 넘어가. 한강변이 얼마나 유망한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앞으로 우리가 한강변에 갈 때는 아까 10억이라는 차이가 나잖아요.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강변 아파트를 골라서 가는 거. 예를 들면 강동구의 암사동이나 이런지요. 사실은 이쪽의 아파트는 34평이 15억 하거든요. 좀 재밌게 설명하면 15억 아파트 가게 중에 오히려 한강이 보이는 아차산도 보이고 이런 쪽을 워커힐을 보는 걸 빼고 나면 실제 아파트 가격은 5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덕소에 가면 더 좀 기가 막힌 게 아파트가 6억에서 7억 합니다. 34평이 한강경이고. 그러면 한강경 10억 빼고 나면 실제 아파트 가격은 얼마일까요? 예, 마이너스 3억이 되겠습니다. 좀 재밌게 좀 표정에 웃어주십시오. 예, 저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나와질 수가 있겠죠. 신품 역세권.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 쭉 잠실 세내 방위 역세권 있고요. 이런 것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아파트가 좋으냐 했는데 상권은 요거 좀 주목해 주십시오. 서울에 229 역세권 상권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금융신문의 독자를 위해서 특별히 가져왔거든요. 이거 40대 핵심 상권입니다. 장사를 하든지 투자를 한다면 이쪽에 가라. 설명 없이 넘어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부탁한 게 이제 마지막 아파트인데 그거는 제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한 살집 팔집이라는 한국형 솔루션 꼭 기억하시고요. 아까 얘기했죠. 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6억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이 10억 있는 분도 고민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노후 준비가 나라만 망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3종 세트로 준비하라. 그게 오늘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는 보여드리는 걸로 마칠게요. 서울 지역에 살기 좋고 사기 전 슈퍼아파트 등 정부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제가 무료 앱입니다. 살집 팔집 앱이 있고 책이 있는데 책을 안 사세요. 좀 사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 이건 이렇게 투자 가치 높은 아파트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앱이 있으니까 이러면 제가 공부하는 게 되는데 예, 무료가 있고 경기도도 신축, 구축, 재건축 이렇게 살집 팔집 어플에 무료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다 나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만 예, 여기서 이제 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님 강연을 들었습니다. 홍 소장님께서 고 원장님께 질문 주시겠습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3대 원칙으로 타이밍, 지역, 상품 가치 뭐 이렇게 선정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하고 상품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개별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텐데 과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질문이 왔어요. 물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될 수 있는데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네, 그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또 까다로운 질문이고 다행히 저는 이제 부동산 제가 경제학을 연구해서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평소에 연구하는 분야라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한 10가지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잠깐 한 10초 나열하면 수급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 번째가 금리와 또 유동성, 그리고 환율, 심리, 해외 부동산 동향, 뭐 주택담보대출, 장부채 여러 가지 한 10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리의 기여도 영향력이 한 40% 됩니다. 이건 유동성과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금리가 적어도 오를 때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아까 금리 얘기는 두 분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오른 한 집값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금리가 어쨌든 물가 상승이 끝나고 예, 금리가 내리는 때를 기다렸다가 매입하는 게 적재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제 완화를 대폭 전방위적으로 푼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제가 최근에 매일경제도 그렇고 우리 금융신문에도 그 칼럼을 썼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때는 좀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이때는 공급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를 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금리 변수가 중요하고 가장 큰 변수이고 전세값이 오르고 거래량, 이게 선행지표 이론을 얘기합니다. 전세 가격이 한 30% 오른다 이러면 매매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전세는 좀 행보할 가능성이 좀 많지만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다음에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할 때 우리는 1, 2분기, 우리 부동산은 먼 소리가 아니고 쿼터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월별 지표나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기별 통계를 적어도 1, 2분 통계만 잘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땅값이 오르는지. 나는 아파트를 사는데 왜 당신은 땅값을 얘기합니까? 보여줬죠. 땅값이 오르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하며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이때 우리는 그러면서 사이클적으로 많이 오르다가 이렇게 내릴 만큼 내리고 바닥 따지고 올라갈 때, 그때가 무릎이라는 점 타이밍을 놓지 않고. 어렵지 않죠? 네, 거래량이 안 되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 한 1, 2분기 전세값이 안정되어 있다가 어느 날 오르는 거, 우리 동네에 땅값이 오르는 거, 그리고 정책마저도 대출 규제에서 이제 집을 사라고 돈을 불어줄 때, 여기에 금리까지 내린다면 이 4-5가지가 겹친다면 금상첨화이게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이 많은데 다 드릴 수는 없고, 하나 이 플로에서 온 게 아파트 매매할 때 공시지가를 잘 생각하지 않는데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비율이 낮은 지역 내지는 아파트를 저평가 물건으로 볼 수가 있는지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부동산 지식이 많은, 아마 부동산 전문가시거나 투자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진짜 가격은 토지 가격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파트는 30년이 넘어가면 건물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의 현대아파트를 예를 들었으니까 이게 뭐 45억 정도 한다는 얘기는 34평의 건물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16평의 대지 지분의 가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다른 인접 지역에 비교하면 좀 흥미로운 점은 압구정이 굉장히 망가군화되는 대단지잖아요. 근데 구현대, 신현대, 거기에 한양도 있고 뭐 다른 아파트도 많아, 미성도 있고. 그럼 여러분 땅값이다, 건물을 간다 생각한 후 아파트 대지 지분의 3.3제곱미터당 땅값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은 재건축을 하면 땅값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 시장이 아니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뭐를 사면 될까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져보니까 현대사원 아파트가 압구정 신현대 평당 2억 5천 하는 아파트에 비해서 땅값이 적어도 5천만 원 이상 저렴한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건물은 없으니까. 그러면 뭐를 우리는 사야 할까요? 저평가된, 그러니까 건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건축은 또 감가상각해서 그 땅을 사게 되면 다른 고평가된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매입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 얘기 좀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를 할게요. 저는 압구정을 살 때 저는 압구정을 아파트를 추천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죠. 어떻게 30억짜리를 30억에서 40억 뛸 때 얘기입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저도 그만한 돈이 없고요. 그리고 15억 전세금 해서 15억 원이 필요한데 15억 원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럼 포기를 해요? 오늘 제가 온 이유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하나는 뭔 줄 아십니까? 소망교회 옆에 현대연립을 비롯해서 연립주택이 많았습니다. 그거 15억 했습니다. 서로. 현금 5억이면 샀습니다. 15억은 없지만 5억이 있는 사람은 대출받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5억은 대출이 가능하네요. 저 말 좀 이해되세요? 그것도 못 산다고 그래요. 5억이요. 그럴 수 있죠.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재건축이 앞으로 뜬다면, 가격이 오른다면 그거 살 돈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주변에 뭐를 사면 돼요? 연립주택을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압구정 현대가 올랐다는 것은 땅값이 올랐다는 것이고 그 인접지에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의 땅값도
오른다 내린다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지 가치를 잘 주목하고 인접성 이론 핵심 입지를 잘 그때 5억 주고 샀던 1.5룸 다세대 제가 이제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하십시오. 뭐 홍보 아닙니다. 보시면 제가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 1억 주고 샀거든요. 갭 투자로 전세 끼고 지금 10억 합니다. 1억 주고 사서 1년 만에 그래도 10억 벌면 이 어려운 가운데 노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 꼭 그리고 앞으로 분양이 좋습니다. 젊은 층 왔는데 제가 LH 자문위원 하면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게 상지 신도시입니다. 저의 의견이 이건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상지 신도시 앞으로 물량 쏟아지고 도심도 마찬가지 이거 꼭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어느 지역에 돈을 많이 벌까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자꾸 하남 교산과 이쪽만 과천만 보는데 고향도 좋고요. 부천, 대장, 계양지구, 남항주, 왕수 한 3, 4억은 벌 수 있습니다. 단기로 보죠. 미분양이 난다면 은퇴하는 우리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내 집 마련하시고 은퇴주택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금융신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